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에 대응해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착공하고 전지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화 센터의 완공과 함께 육성 전략이 현실화되면 울산은 2차 전지 산업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중심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주로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돼 온 2차 전지는 최근 전기차의 동력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61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2030년 3,517억 달러로 8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같은 기간 3,047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는 시장이 폐배터리,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입니다. 금속 등이 들어있는 사용 후 배터리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매립과 소각이 어려운 만큼 전 세계에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첫삽을 뜬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는 이런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산업화 센터를 거친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자전거 등 소형기기 배터리나 무정정 전원장치 등으로 재사용됩니다.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는 내부에 있는 희귀금속을 수출해 다시 사용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울산시가 이 2차 전지의 산업 메카가 되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고 국가 안보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울산시는 산업화센터 착공과 함께 6가지 전지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 18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전지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2차 전지 제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조선해양은 이러한 전지를 활용하는 주된 사용처가 되어 전기산업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목표를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2차 전지 시장을 선점해 전지산업 육성 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현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필요한 물을 울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대구의 물 문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물 문제가 해결되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필요한 물을 울산시에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 구간 광역전철 연장 사업의 조기 개통을 위해 조속한 차량 발주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실시 설계가 끝나는 내년 말에 차량 발주에 들어가면 2025년까지 추가 열차 편성이 불가능한 만큼 실시 설계 중에 차량 제작을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 구간 광역전철 연장 사업 예산 21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연포산 터널 전면 무료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동구는 오랫동안 지리와 정치, 행정과 재정 등에서 다른 구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외를 받아왔다며 겨우 터널을 건설해놓고 통행료를 걷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타 지역 사람이 업무 또는 관광 목적으로 동구에 들어오면 입장료부터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울산시장에 당선되면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는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방을 운영합니다. 시의회는 오늘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방을 통해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과 주요 사업 예산 낭비 사례 등 울산시와 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사항과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보는 울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의 절반 수준의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골프장이 전국에서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과 골프 대중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는 에콜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프장인데요. 울산 지역 골프계에서도 지역의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울산에도 에콜리안 골프장이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가 협력 사업으로 건설해 운영되고 있는 에콜리안 골프장.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과 강원도 정선, 전라도 광산과 영광, 경남 거창 등 5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대중골프장에 비해 싼 그린피와 노캐디제로 추가 요금이 없다는 것. 특히 주말 18홀 기준 그린피는 8만 원 정도인데 평균 15에서 18만 원인 대중골프장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체육의 하나인 골프의 저변 확대, 그리고 골프가 비싼 운동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조금 싸고 저렴하게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지역 골프계에서는 골프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울산에도 에콜리안 골프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지역 학생 선수들은 타 지역 골프장까지 이용하며 비싼 가격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싼 가격에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울산시와도 잘 연계해서 꼭 에콜리안 골프장이 울산에도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골프 꿈나무들이 훈련할 장소도 마련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지난 2011년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2014년분 공모 신청도 마감됐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문체부에서 공모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시 공모가 진행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공모 요강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한 게 뜬 게 없는데 저희만 어떻게 준비한다고 될 사항.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골프 저변 확대와 꿈나무 육성을 위해 에콜리안 골프장 울산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과 울산광역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에콜리안 골프장 건립이 추진된다면은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역 상생과 골프 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전국 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콜리안 골프장.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의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4차 유행 기간인 7월 첫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총 확진자 2,448명 가운데 20대가 474명, 19.4%, 30대 454명, 1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뒤늦게 이루어진 20, 30대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접종을 일찍 시작한 고령층에서 확진 비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10.4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 서울 등 전국적으로 일부 전통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남구청이 어제 신정 상가시장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정 상가시장 내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는 감염 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5일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던 울산공항 이용객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515명의 여객 실적을 냈던 울산공항은 올해 8월까지 하루 평균 2,419명의 여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하루 평균 여객 실적을 10%가량 상회하는 수치로 하반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올해 울산공항 이용객은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BNK 경남은행도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신규 접수를 일부 중단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 등 일부 신용대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NK 경남은행과 울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 상품인 울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직원들에게 1% 미만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져 방만 경영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직원 104명에게 57억 원을 빌려준 가운데 금리는 2018년 1.78%에서 올해 0.85%까지 떨어졌습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낮은 초저금리 대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에도 포함되지 않아 항만공사가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제주 부사장이 사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정 사장은 2017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지 4년 만에 사장에 오른 것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준 이사장에 이어 이제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부사장이 4년 만에 사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정기선 신임 사장은 그룹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이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입니다. 정 신임 사장은 1982년생으로 2013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을 거쳐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된 겁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준비를 위해 예년보다 일찍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각 사별 경영 역량을 집중해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 사장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에도 내정됐는데 그룹의 핵심 사업인 조선 부분에서 대표를 맡으며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정 사장은 한국투자공사와 AI,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사업 분야 M&A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 협약 체결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정 사장 외에도 안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이기동 현대글로벌서비스 부사장, 주영민 현대올뱅크 부사장 등 3명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사업 부문별 친환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현대중공업 그룹을 이끌었던 사장단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가3년 사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 현대오일뱅크 강다로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최근 그룹에 편입된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손동연 사장도 부회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의 핵심 3대 축인 조선에너지건설기계 사업 대표들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부문별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롯데시티 호텔에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울산연구원 박남기 박사는 산업기술 인력과 훈련 시스템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며 비수도권 기반 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박사는 국내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최적지라며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과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훈련센터,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등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롯데정밀화학노동조합은 어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어제 전달된 책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은 기존 보훈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지난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이 사기죄로 실형까지 산 직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14개월 동안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혈액원 직원 A씨는 공가를 내는 형식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징역이 선고된 이후에는 병가와 육아휴직을 내는 형식으로 징역 사실을 숨겨 모두 7,7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사실 확인 후 부당 지급된 급여를 모두 회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에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가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로 10월 들어 177명이 신청한 가운데 77명이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남구 지역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자 가운데 12일까지 98.1%가 수령했습니다.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던 일당이 CCTV 관제센터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3시 25분쯤 10대 남학생 4명이 길에서 준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도망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관제센터 요원이 112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검거됐습니다. 한편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7월에도 오토바이 절도 미수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